현재 이해 부분 할게요. 자, 현재 이해는 이게 이제 딱 읽어보시면 알겠죠?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교훈의 역사가 이제 비슷해. 교훈의 역사.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역사적 사실을 습득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자, 인간사에서는 현재는 과거로 채워지고, 나아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다. 이건 사소한 유물부터 문화의 총체성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의 모든 산물은 역사성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뜻이다. 현존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산물이고 그 안에 과거가 담겨져 있다. 개인은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위를 형성하는 개념과 제도에 담겨 있는 과거를 통해서 규정한다. 따라서 현재가 어떤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원을 알아야 하며 그 기원과 관련된 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역사학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현재가 있으면 과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방향점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또한 미래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따라서 현재의 어떤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기원과 관련된 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역사학이다. 역사는 과거에 어떤 사회가 있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건데 어떤 사회가 움직이는지 그거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성장을 밝혀내며 그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학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도 알지 못하며 궁극적인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실용적인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현재 뭐 지역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갈등, 대립 이런 거 알면 뭘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되잖아. 예.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그 기원을 갖고 출발했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인식을. 자, 정통적인 역사는 이제 하나의 지식체계이자 신념체계로 간주되었다. 자, 이러한 역사관에서 우주, 자연, 인생의 천도의 위치가 상호작용하고 구현된 현실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적에 생각했다. 그래서 또한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므로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른 학문을 연구하거나 학습하는 데 필요하다 보며 결국 현실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로 역사 사실 많이 하면 알수록 어떤 사회나 그 사회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건이나 사실의 전체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중거터를 만들죠. 그래서 이 중거터리란 현재의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일련의 유용한 과정을 뜻하는데 역사 속에 일정한 방향을 생기는 변화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제 배우다 보면 역사를 통해서 어떤 큰 그림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틀이 이제 마련될 수 있어요. 이게 중거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각각의 역사적 사건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 개연성과 우연성이 따지다 보면 선행 사건 및 후속 사건의 일정한 관계가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여 중거틀을 형성하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그 사건이나 형상 원인, 그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걸 예측할 수 있다.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거틀을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중거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난 사건의 형성 원인,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건 뭐 이제 그 역사라고 해서 뭐 거창한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지역 말단적 역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고3이었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고3 담임을 했었는데 3년 전에
근데 얘들 성적을 이제 가지고 와, 내신. 요즘에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대교협이라 해갖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돌리면 어떤 과에 가고 싶다. 근데 얘가 3등급이야, 내신. 딱 봤더니 뭐 간호학과 가는데 2등급이야, 그 학교는. 자, 그러면 이거 2등급이고 얘가 2등급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예전에 몇 년 동안의 수차례 경험치들이 모여서 데이터된 거죠. 그리고 얘가 3등급이기 때문에 얘가 그 대학의 그 간호학과 직경우에는 떨어질 거란 걸 예측이 가능해. 그쵸? 그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어떤 데이터가 이제 준 것들이 보고 딱 보면 알잖아. 임용시험도 나 한 20년, 10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러다가 딱 공부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딱 이렇게 뭐랄까 기준이 생기더라고. 얘는 붙겠구나. 얘는 떨어지겠구나. 말은 제대로 못하죠, 그냥.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준거 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준거 틀을 이제 보고 이제 뭐냐면 또 새롭게 만들어도 딱 예측이 생기잖아요. 예, 뭐 간상을 봐도 똑같죠. 간상 맨날 보는 사람들은 맨날 딱 보면 알잖아, 느낌이. 예전에 그런 사람들 유형들. 그러면 대충 이 사람들이 이제 성향을 파악해갖고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상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측이야. 이것도.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사가 현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비판 내용이 있죠. 아마 나오려면 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첫째 뭐냐면 첫 번째 현재 특정 문제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적시하기 어려우며 광범위하게 막연한 관련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형상이 있다고 여러 가지 변수도 존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갖고 뭐 얘가 3등급을 맞았는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갑자기 그 지원자가 뭐 와서 좀 수준 낮은 애들만 모여가지고 하면 등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임용시험 볼 때 어떤 지원하자 지역에 예전에는 점수 확 높았는데 완전히 점수가 이제 바닥을 깔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되게 낮은 지역 제주도가 되게 낮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세 번째 높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냐면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현재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더라도 그게 한두 가지 차원에 설명한 것이고 사료의 부족으로 해석의 한계성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있고 세 번째로는 현재는 과거와 너무 다르고 직접적인 전례가 없어서 과거와 현재의 복잡성을 다루는 데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할 없으며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역사 지식보다는 사회과학이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다르죠. 너무 여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지 역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재발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재발론이 이제 보면 뭐 하나하나 재발론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인간 사회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거사를 현재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자, 요거에 대한 재발론은 어디와 연결되죠? 복잡하고 과거사에 직접 적용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최소 해결책을 연결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중에 어디와 연결되면 여기 첫 번째 연결되죠. 현재 특정 문제가 과거의 어떤 사실과 직접 연관될 수 없고 광범위의 관련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잠깐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요 밑에 그 세 번째가 연결되네요. 예. 복잡한 성이 있으니까 최초 사회과학이 역사학과 더 관련돼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이제 요게 뭐냐면 현재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또 요 첫 번째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적시하기 어렵지만 광범위하고 막연한 관련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반론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첫 번째와 세 번째 비판에 대한 연결할 수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반론이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인과관계를
과거 사실 비추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사회과학보다 유용하다. 요거는 어디와 연결되죠? 요거는 그 위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와 연결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그 재반론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반론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역사 공부는 과거 사실을 밝히는 것이자 세상을 한층 정확하게 바라보는 악목을 기르는 과정이다. 해갖고 재발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 되게 보면 이제 그 현재 가치로서의 역사는 그 당시 현재 이해로서 역사는 교훈의 역사와 연결됐다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역사의 외재적 가치.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역사의 내재적 가치하고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뒤에 보면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적 함량이죠. 예. 역사 의식과 이게 이제 역사 교육의 뭐죠? 내재적 가치야. 예. 근데 이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력이 뭐냐? 이거는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한도 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포괄적인 논의사고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역사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사고력이나 그런 것들 관련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전시가 남사측보 사이트 이론도 있고 그다음 역사 사고력 하위범주 있죠.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뒷장 넘어가 보면 그 다음 장이 몇 페이지야? 거기에 그 26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의식에 대해서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역사 의식을 이제 좀 정리했어요. 일본 사람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이제 정리했어요. 역사관,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변화의식, 문제의식. 그래갖고 이제 6가지를 이제 정리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뭐냐면 좀, 기억은 해두세요. 요거는. 좀 약간 딱딱 떨어지잖아. 시험 문제는 안 나와도 약간 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피드 받잖아요.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암기해 두시고, 제가 이 관련된 문제에 형성평가, 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암기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파란책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는. 파란책 4개가 있거든요. 근데 4개가 있는데 이건 2개가 더 늘어났어. 예. 그래서 좀 약간 보충했고 그냥 전반적인 역사 의식 이런 거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 관련된 부분들은 그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그 시간에 다 해놨으니까 그 관련된 이론들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재적 가치와 관련돼 있다는 것만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끝났어. 목적이.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목표가 중요하죠. 이제 목적은 이제 가치 지향적이고 이념적이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는 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역사교육 목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없어. 되게 보면 되게 뭐 학습 목표 정도 물어보는데 뭐 수업 지도안을 주어지고 그 뭐냐면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기출 찾아보서 또는 총괄평가 문제 풀으면서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적용해야 돼요. 그거는 감으로 익힐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보냐?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보냐면 그 파란 책에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론적인 부분만. 자, 파란 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 보자. 자, 거기 보면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78페이지 파란 책.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목적과 목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가치나 호용성 그런 것들과 관련됐고, 그다음 목표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성취 수준이 많을 때 우리는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이 좀 상위 개념이고 목표가 좀 하위 개념이야. 요 정도만 이제
첫 단락에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뒤에는 쭉 넘어가서, 자, 역사교과 이제 목표인지 분류를 볼게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불륜이라는 사람이에요, 불륜. 이거는 교육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분류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지적 영역과 뭐 정의적 영역만 해놓고 세부 쭉 해놨어. 그래서 뭐 지식, 이해적,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그 다음 정의력이 쭉 있는데, 요거까지 뭐 파악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블룸의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콜단 파인즈의 목표 분류예요. 그래서 이건 역사 교육학에서 이제 분류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이론은 어디예요? 블룸의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콜단 파인즈의 이론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나? 그래서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요. 자, 콜단 파인즈는 이제 역사교육의 목표를 크게 4단계로 나눴어요. 큰 단계로, 큰 범위로. 하나가 역사학습의 태도,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 그 다음에 학습의 교육적 결과. 요 4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학습의 태도는 일단 정의적 능력의 인지적 능력. 이거는 정의적 능력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특성은 뭐예요? 인지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과 능력은 인지적인 거.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넣으면 이제 학습의 교육적 결과는 정의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인지 영역과 정의적 영역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태도에서 보면 이제 콜단 파인즈 내용이 이게 들어가요. 주의, 반응, 상상.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파악할 건 뭐냐면 상상이에요. 상상. 그래서 상상해 보면, 한번 읽어보면, 역사적 증거가 입각한 극적인 형태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그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역할극, 뭐 축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죠. 그래서 역할극과 축체험 관련된 내용은 이제 상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교과의 특성도 보셔야 되겠죠. 그 작은 애 소주제에 보면 자료의 특성, 절차 조직, 결과가 있어요. 자, 요 자료의 특성도 외워두세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소주제도. 요거 가져놓고, 요게 뭐냐 물어볼 수 있어. 예.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아는 거죠. 예, 1차 자료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보고 들은 것들을 아는 거고, 2차 자료는 뒤에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해석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절차 조직은 1차, 2차를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뭐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설평가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은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인지적 특성이지만 이 기능과 능력은 다른 교과와 공유할 수 있는 거야. 타국과 공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과 외에도 사회과도 있고 뭐 과학과도 있고 뭐 등등등 있어요. 다른 교과 이제 있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역사과하고 좀 약간 역사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요 내용 중에 이게 외삽이에요. 외삽을 보면 자 증거 음미한 후에 믿을 만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그다음 증거 내 허점을 메우기 위해 믿을 만한 제안을 하기. 합리적 가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딱 읽어보시면 알겠죠. 외삽하면 어떤 개념과 비슷하죠? 보관, 삽입이라는 개념과 유사하죠. 보관, 삽입. 자, 이 외삽이라는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 역사하고 천문학이야. 예.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별 하나 보고도 막 별 속에 뭐 생물체가 살았느냐 마느냐, 물이 있느냐, 암석이 존재하느냐, 그거 가지고 하잖아.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외삽도 천문학과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회과는 공유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외삽은 천문학과 역사학과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이 기능은 역사학과 연결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학습의 교육적 결과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거기에 3개의 그 작은 소 주제도 외워두셔야죠. 자,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적 판단 외워두세요. 예, 시험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통찰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화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을 공감하기.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하면 역사적 감정이하고 관련돼 있죠.
비슷한 개념이야. 역사적 관점이하고. 그다음 다른 신념, 문화, 위경, 관념들을 받아들이기 등등.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에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기. 하나의 특정한 가치를 지지를 행동을 결정하면 특수한 결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그다음 한 개인이 가치 선택을 할 때 요소를 인식하기. 이게 가치에 대한 지식이고. 자, 합리적 판단은 보고된 자료 내에서 편견과 협점을 확인하고 복잡성을 인식하고 등등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면 홀던 파인즈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블룸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역사까지 적용하는 건데 크게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나눌 수 있죠. 정의적 영역은 역사학습의 태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학습의 교육적 결과, 그 인지적 영역은 기능과 능력,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죠. 교과의 특성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점적으로 보여야 할 소유 영역은 이제 상상 있죠. 역할과 관련된 그 내용과 그다음 교과의 특성 세 가지 큰 영역은 암기해 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능과 능력은 뭐 이거 다 교육학과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고 외사과 관련된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학습의 교육적 결과 세 가지 작은 주제 외워 두셔야겠죠.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적 판단. 예,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11년 기출문제에 이게 있어.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송상훈 씨 같은 교수님 두 분이 우리나라 교수님 두 분이 또 표 하나 만들어놨어. 예. 그래갖고 이게 아마 구상체계가 입론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냈더라고. 물론 그거 구상책 안 봐도 그냥 풀 수는 있어. 그냥 상식적으로 떼어 맞춰가지고. 근데 그런 유형을 이제 객관식에 낸 것 같은데 그런 유형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틀려야지. 예. 우리가 그거 한 문제 맞추겠다고 구상 입론책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출 나온 것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그건 콜단 파인즈를 응용하는 모형이야 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밑에 거 좀 읽어볼게요. 자, 콜단과 파인즈의 목표 분류는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입각하면서도 역사 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려한 거다. 자, 여기에서 1 영역은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있고 유익한 국가는 사실 한계해 주고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역사적 상상을 자극시킨 거다. 자, 1 유형이 뭐예요? 그 앞에서 역사학습 태도죠? 그래서 만약에 역사학습 태도의 교육적 효과 이렇게 쓰면 요걸 쓰시면 돼요. 네. 외워가지고. 자, 그 다음 2의 영역 목표는 증거 자료와 절차 및 방법 측면에서 역사 탐구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것도 쓰시면 되겠죠. 3영역은 역사 교육에 요구되는 규칙 기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4영역에서는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올바른 역사의 통찰력, 가치에 대한 인식 및 합리적 판단 등 이거 외워두셔야죠. 역사적 통찰력, 가치 인식,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력 이렇게. 그래서 3개 키워드가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있고 이게 이제 객관식 용어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없긴 하는데 만약에 나오면 제가 만약 문제 내면 요거 내거나 아니면 이 중간 단락의 큰 대범위나 중간 범위에 있는 소범위 제목들을 낼 가능성이 있어. 요거 아마 쓰라고 내오진 않을 거예요. 그 구체 내용까지. 그건 너무 잔인하고, 예. 그러니까 명칭만 외워. 그러니까 암기가 힘들면 그냥 명칭만 외워두세요. 그냥 명칭만. 예. 이름만 알면 거의 50%는 맞췄다 보시면 돼요. 이름만 알면 단답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국가교육과정의 목표 분류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미국의 역사교육 목표 이거 다 봐도 안 나올 거 알죠?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어떤 조급한 부분들은 이거까지 외우더라고요. 그냥 미국의 역사교육 목표, 영국의 역사교육 목표 나오면 어떡하냐? 조급심은 버려야 돼. 조바심은 이렇게 다 떨어져. 그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겠어 이거? 그냥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자, 우리나라 역사교육 목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체에는 파란 책을 제가 3수 때부터 이제 파란 책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이제 너덜너덜 하는데, 이게 그때 샀는데, 한 20번을 봤다고 했죠. 그때 이제 뭐냐면,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이걸 달달 외웠어. 그래서 뭐 국민공통기본과정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요거는 뭘 대체하냐면 교육과정 있죠. 요번에 18년 개정교육과정 있죠.
요걸 이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뒷부분에 이제 파란색 보면 이제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나중에 할 텐데, 교육과정 관련된 역사가 있어요. 뭐 교수 요목기부터 해가지고 7차 교육과정. 여기만 보세요. 그냥 목표 분류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자, 뭐 세계사 목표 분류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영역표 목표를 볼게요. 행동영역표 목표.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이 행동영역표 목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라 할까요? 학습 목표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냐면 학습 목표 쓰는 거와 다르게 이건 학습 목표를 볼 때 세 가지 측면의 행동영역표 목표를 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넘어가서 기능 측면, 그 다음에 세 가지 가치 태도 측면 이렇게 있어. 뒤에 넘어가서 여기 쭉쭉 넘어가면 이게 쭉 맞네. 예. 뒤에 가치 태도 능력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 이해 측면은 뭐냐? 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능 측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학습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뭐 역사적 어떤 가치관, 태도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대개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요 지식 이해 측면이 나와요. 지식 이해 측면.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뭐 개념이 어떻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안 되고 문제를 써야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식 이해 측면을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냐면 자, 이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게 목표 분류가 어디가 되냐면 거기에 이제 남색책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남색책, 녹색책 38페이지 보세요. 녹색책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된 게. 자, 거기 보면 3번 보면 이게 쪽수가 이게 잠깐만요. 이게 78페이지인가? 34페이지. 잠깐 34페이지부터 보세요. 34페이지. 여기가 보는 게 낫겠네요. 역사 목표 개요라부터 이제 좀 보는데. 자, 일단은 이거 보기 전에 요거 좀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 개요라 중에서 이제 요거 초등학교 생활사, 중학교 정치사, 고등학교 문화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7차 교육과정에 볼 필요 없겠네. 하여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이건 좀 설명하고 여기 프로 1번 보면 역사 교육의 목표 개요라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영역별 학습 목표가 쭉 있어요. 가나다다 뭐 해가지고 쫙 보시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초등학교 보면 여기 가나다라 막 있는데 직관적으로 딱 보여. 자, 가와 나는 어딜까요? 지식 이해 측면이야. 왜 지식 이해 측면이냐? 여기 보면 이해한다, 파악한다 그 내용도 있죠. 예. 물론 이게 행위 동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위 동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학습 목표를 쓸 때만 행위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행위 동사가 아니지만 내용과 행동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행위 동사를 꼭 명시적 행위 동사를 써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 그리고 이제 내용과 행동에서 이제 할 때 뭐냐면 꼭 뭐 이렇게 이해한다, 파악한다 같이 일반적 행위 동사 써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딱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이해한다, 파악한다 이등 많이 나와요. 그러면 대개 보면 뭘 쓰면 안적방이냐면 끝에 이해한다. 왜? 딱 보면 이해한다 보면 사실이나 지식을 그냥 이해하고 아는 거잖아. 지식과 이해 측면이. 그러니까 이해한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쓰고 이해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한다는 말을 이제 많이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태도와 가치는 뭐 마음을 가진다, 뭐 인식한다 이중 측면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넣으면 거기 중학교 그 행위동사들 쭉 보이시죠? 이것도 영역보양 학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해한다 그런 내용도 있죠? 이런 것도 지식 이해 측면이야.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인식한다, 파악한다 이것도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와라.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지식 이해 측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뭐냐면 일반적 행위동사를 쓰다도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학생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되죠? 기능적 목표가 되는 거야. 학생 활동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한 거 아니라 그것을 아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학생 활동 측면이 약간이라도 포함되면 이건 뭐가 된다? 기능 측면이야. 자, 여기 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과거와 비슷한 걸 알고 현재 문제를 이해하기와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필요한 인식한다. 해결한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는 그 뭐냐면 기능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 역사가가 현존하는 사유 근거로 국사를 연구하는 걸 이해하고, 그 사유학습을 통해 역사가의 연구 방법을 파악한다. 그럼 여기 파악하는데 이해한다니까, 이거 지식 이해 측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이게 기능 측면이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유학습. 학생 활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것들.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학생 활동 없이 그냥 지식 이해 측면에서 이해한다, 파악한다, 인식한다 이런 게 나오면 지식 이해이고, 거기에 이제 학생 활동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금이나 단서가 들어가면 기능 태도 이렇게 기능 측면으로 이렇게 분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태도나 판단은 쉬워. 뭐 자세를 가진다, 태도를 기른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태도 판단이야.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도 이렇게 이제 그 관련돼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가와 나는 지식 이해 측면, 그 다음에 요거는 다라는 뭐 기능 측면. 여기 보면 뭐 사료를 근거로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 문제 이해 해결 이런 것들 단어 나오면 다 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거의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100% 나온 건 뭐냐면 지식 이해 측면이야. 지식 이해 측면. 그래서 내 지식 이해 측면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채점하기 편한 것 같아. 그리고 모르면 그냥 그때다 그냥 이해한다고 떼어 박으세요, 그냥. 그러면 거의 90%가 맞아. 예, 90%가. 그래서 영역방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생각할 때 이해한다. 물론 행위동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이해한다고 써야지만 그 앞문장을 좀 더 지식 이해 측면답게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기능 측면에 써가면 어떻게 써야 되죠? 학생 활동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이건 이제 명시적 행위동사하고 그 뭐냐면 일반적 행위동사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학생 활동 측면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측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요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이거는요. 이건 학습 목표 쓰라고 그 주로 적용하는 문제니까. 다시 이제 파란책 돌아가죠. 파란책.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요거는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자, 역사교육의 목표 위기화를 보죠. 역사교육의 목표. 파란책 몇 페이지 표시냐면 103페이지. 자, 역사 목표의 위기화와 상세화, 특히 상세화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교과 목표는 그것이 갖는 추상성과 포괄성에 따라서 교육 목표의 위기화가 있어. 위기화는 어느 것이 더 위고 어떤 것이 아래 이런 것들 드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단 뭐 교육 목적과 수업 목표를 구분하고, 자, 수업 목표도 일반적 수업 목표와 명세적 수업 목표를 구분해요. 요게 이제 용어에서 일반적 수업 목표와 명세적 수업 목표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이거는 행위동사가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인 그 행동 그 학습 목표를 쓸 때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을 배웠을 거야. 일단 내용과 행동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동사 쓸 때 행동을 나타내는 행위동사 쓸 때 일반적 행위동사와 명세적 행위동사 중에 뭘 써야 되죠? 명세적 행위동사. 명세적 행위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관찰 가능한 거야. 관찰 가능한. 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열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관찰 가능하죠. 외부로부터 평가가 가능하잖아. 근데 이해한다, 인식한다, 파악한다. 이런 말은 뭐죠? 외부로부터 관찰 불가능하죠. 얘가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파악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수업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하고 명시적인 것은 명세적 수업 목표예요. 그래서 행동은 내용 행동을 쓸 때 행동은 명시적 행동을 써야 된다. 명세적 행위동사를. 그 다음에 뭐 이건 또 있지만 수업 목표 쓸 때 일반적인 수업 목표 쓸 때 교사 중심하고 그 학생 중심 중에 누구 입장을 써야 되죠? 학생 중심으로 쓰죠. 학생 중심. 그 다음에 가정과 결과 중에 어느 걸 맞다고 써야 돼요? 가정을 쓰는 게 아니라 결과를 써야 되겠죠. 결과를. 예.
가정이 아니라 결과를 써야 돼. 가정이 아니라 결과를 써야 돼요. 제가 되게 악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애들하고 수업하면 문제가 뭐냐면 필기를 너무 악필로 해가지고 애들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 발음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욕 되게 얻어먹거든요. 예,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발음은 별로 안 좋은 게 제가 허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거고 제가 허를 이렇게 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필기 잘하고 발음 좋았으면 스타 강사 됐겠죠? 예.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자, 하여튼 가정과 결과인데 결과를 중심으로 써야 된다. 예, 이거 두셔야죠, 이거. 만약 일반적 행위 동사 쓰면 이거 맞춰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과 결과 중에 가정에서 뭐 토론할 수 있다. 토의할 수 있다. 그거 쓰시면 안 되겠죠? 예. 왜냐면 가정에 속하는 거냐. 이거는. 자, 하여튼 일반적 수용 목표와 명세적 수용 목표를 구분한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거 관련된 적용하는 문제가 기준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예, 교육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위기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요거 이제 위기화가 이제 있는데 위기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게 있어요. 뭐 순서 정도는 외울 필요 없는데 일단 보면 일단 인형과 목적이 나오죠. 이건 추상적이라고 했죠. 그부터 2번, 3번, 4번 쭉 목표가 있는데 목표와도 뭐냐면 단계가 있어. 뭐 학교 교육 목표, 교과 목표, 학력 목표, 단어 목표, 수업 목표. 근데 이 순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수업 목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대개 시험 문제는 지도안 주어놓고 수업 목표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냐면 그 주제학습과 관련돼 갖고 그 주제학습에서 이제 그 주제를 정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다? 단원을 바탕으로 한 거다. 그 정도?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역사 교육 목표 상세화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일반적 수업 목표, 명세적 수업 목표 중에 실질적으로 만약 일반적인 수업 목표를 쓰라고 하면 어디에 맞춰서 써야 되죠? 명세적 수업 목표. 질문이 그냥 행위 영역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수업 목표 쓰셔야 하면 명시적 행위 동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식 이해 측면, 그 다음에 기능 측면,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측면 이렇게 영역별 목표를 쓰려면 그 앞에 있는 거 있죠? 그걸 쓰시면 돼요.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서 쓰는데 요게 일반적 학습 목표 그냥 쓰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행위 동사 잘 보세요. 일반적 수업 목표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한다. 자, 내용 플러스 행동은 틀이 똑같지만 이건 역사 사실이고 행동은 이해한다죠. 이게 일반적 수업 목표죠. 근데 이제 명세적 수업 목표 쪽 보세요. 자, 내용 행동 플러스는 똑같아요. 여기는 내용이고 여기는 행동이죠. 자, 확인한다, 기술한다, 열거한다, 관련 짓는다? 이건 뭐죠? 명세적 행위 수업 목표. 왜? 외부로부터 뭐가 가능하죠? 평가가 가능하죠. 평가가 가능하다.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외부가 평가되는 가능한 행위동사다. 예, 이런 것들 이제 쭉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얘들이 쭉 있어요. 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명세적 수업 목표에 대해서 이제 쭉 있고 인지적 영역이 있어. 예, 이걸 외워두셔야죠. 정의하다, 열거하다, 선택하다, 찾아내다, 확인하다, 정당하다, 요약하다, 확인하다 쭉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와 관련된 거다? 명세적 수업 목표에 대한 예야 지금 사례들. 그러니까 아마 쓰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 요걸 정의적 능력은 좀 약간 그렇고 인지 영역을 맞춰갖고 이 행위 동사들을 골라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행위 동사를 진수할 때는 내용과 행동을 함께 진수하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교육학 관련된 내용이 아까 지명했죠. 행동 목표를 쓸 때는 교사 활동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죠? 학생 활동이죠. 시킨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뭐뭐 시킨다 아니죠? 뭐 토의한다, 토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학생 중심을 써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이 아니라 뭐죠? 결과 중심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학생을 기르고자 하는 행동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행위동사,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행위동사 그 목표를 쓰라고 할 땐
첫 번째는 뭐다? 내용과 행동.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학생 활동. 세 번째는 결과.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위동사를 뭐라고 써있죠? 명세적 행위동사.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교육학에서 배운 게 또 뭐죠? 자, 한 문장 안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 목적어가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가 하나만 들어가야 돼.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예를 들어 갖고 뭐 프랑스 대혁명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안 맞는 거야? 표현이 맞지가 않죠. 그 프랑스 혁명 열거하다. 프랑스 혁명 목적 설명하다. 이렇게 하지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딱 하나만 들어가야지 두 개, 세 개가 막 연대에 있어갖고 몇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학습 목표고,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만약에 거기에다 영역법 학습 목표 써가면 이걸 맞춰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으로 한 거고, 영역별 학습 목표는 뭐죠? 인지주의 심리학의 바탕으로 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출발선이나 인식 자체가 틀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총괄평가라든지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풀면서 응용력을 기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 이게 이제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아까 저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 때문에 이게 역사학에 맞지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녹색책에서 뭘 제시하냐면, 거기 이제 이건 뭐 볼 필요는 없는데 4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녹색책 보시면 46페이지까지 거기에 그 구형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목표 모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의 목표 모형이 너무 역사과 맞지가 않다. 역사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강조해야 되잖아. 그 이해하는 것도 강조해야 되고. 근데 이건 너무 안 맞다는 거야. 그래갖고 구형 목표를 뭐 제시하고 그다음 적당한 모형 몇 가지 또 제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게 지금 역사 교육에 합의된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갖고 요거 나오기는 좀 힘들다, 아직까지는. 다만 그냥 일반적인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영역법 학습 목표 정도만 나오니까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이게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뭘 빠졌지 내가? 요게 빠졌네.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요거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파란 책 105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명시적 그 행위동사를 쓰는 것은 이제 목표의 상세화, 역사과 목표의 상세화인데, 자, 요게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은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자,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으로 한 목표 중심 교육과정은, 자, 목표는 학습 지도의 지침과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토록 가급적 명확하게 진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학 목표는 물론이고 학력 목표, 단원 목표도 가급적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 목표의 상세하라고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거. 그래서 그 목표가 의미한 바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진술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요것도 그 정의도 외워두셔야 되겠지만 교육목표 상세하다는 그 명칭도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교육목표 상세하가 이제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는데, 첫째, 이게 교사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입장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 평가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있어. 자, 교사 입장에서 들어가면 자기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행동을 분명히 파악해요. 수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시적인 행위동사를 써야지만 자기가 뭘 뭐냐면 수업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외워두세요. 자, 학생은 이 학생 입장이야.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분명히 명확히 암으로써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평가 측면인데,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평가 측면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작성하기 쉬워. 자, 이게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왜냐면 평가 타당도 목표와 관련돼 있죠. 뭐냐면 채점할 것인가.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거냐. 서로 연결돼 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제진들이 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내진 않겠죠. 예, 그래서 요걸 내거나 아마 내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낼 수 있어요. 교사 입장에 가서 교육부 상세가 어떤 유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어떤 유형점을 가지고 있는가. 유용한 점을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 책 내용을 이제 봤고, 그리고 그 녹색 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어디와 관련돼 있냐면 아까쯤에 이제 쭉 있는데 그 3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1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아까 앞에 부분에 그 26페이지와서 46페이지까지가 그와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요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중요한 건 적용하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의 원리인데, 아까 이제 쉬어가는 코너가 이제 마련해줬어요. 여기서 파란색, 녹색책에서는 뭐가 되면 개념 요소, 역사과의 좀 레시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 가지 음식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역사에서도 음식 재료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 파란책의 이제 기준을 보면 그 음식 재료가 지식 측면에서 구체적 사실, 그 다음에 또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그 다음에 이론. 그러니까 이론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그 녹색책에 그랬는데 파란책이 단순하니까 일단 파란책 보고 그다음 녹색책 내용을 좀 심화해서 보죠. 자, 구체적 사실, 개념, 일반화, 탐구 방법인데 요거 특히 개념과 일반화인데 자, 구체적 사실은 그냥 버리세요. 사실학습 나올 일도 없고 구체적 사실 너무 단순해서 요즘에 이제 역사 교육에서 탑할 대상이 뭐예요? 구체적 사실 아니야. 그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을 하나 묻는 게 뭐죠? 개념이죠. 이 개념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개념. 자, 개념은 뭐와 연결돼서 이제 볼 수 있냐면 개념학습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이나 파란책에 개념학습 있죠? 네,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개념의 정의를 보죠. 개념의 컨셉 개념의 정의를 보면 어떤 공통된 특징을 지니는 한 무리와 사물이나 행동을 집합한 말로 보통 한 단어를 푸는데 일반적 아이디어를 말한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뭐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모여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묶으려면 여러분도 뭐 다양한 특징들 가지고 있죠. 속성도 가지고 있고. 근데 요걸 이제 하나의 일로 묶어버리면 뭘로 묶을 수 있어? 인고생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 묶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묶으면 성별로 묶으면 뭘까요? 남자, 여자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념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물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내는 거. 이걸 개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걸들 뭐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개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항상 이게 자,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와요. 내적 측면, 외적 측면. 내적 측면을 뭐라고 하죠? 개념의 속성이라고 하죠. 외적 측면은 개념의 사례라고 하죠. 그래서 속성과 사례를 묶는다. 그래서 내적 측면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있죠. 얘도 이제 있는데 되게 녹색책하고 파란책에는 좀 약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 자체를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시민혁명의 속성을 써라? 이것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예. 자, 귀족은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신분 또는 계급이다 하거나 정근대사의 간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풍요한 누리는 집단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런 건 속성이죠. 내적 측면이죠. 근데 이제 개념의 의미는 그 속성에 따라서 제시한 것을 내포적 정의라고 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외적 측면은 뭘 가지고 하죠? 아까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이걸 이제 외열적 정의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 나왔죠.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건 자기 귀족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적 측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외연적 정의, 내포적 정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개념의 호용성. 자, 개념의 호용성은 이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 개념학습과 또 연결시켜서 보세요. 개념은 첫 번째로 다양한 범위에 거쳐서 있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로 묶어주는 역할로서 사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리스 독립운동, 중남미 독립운동, 자, 이탈리아 통일운동, 독일의 통일운동. 자, 이게 19세기 때 일어난 민족과 자유의 통일운동을 무슨 개념을 묶어내는 거죠? 민족주의. 이렇게 하나의 범주로 묶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기와 지역을 달려 나타난 이 운동들 민족주의 개념을 묶어내면서 아까처럼 체계적인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활동에서 이제 갖는 이점이 무엇이냐? 자, 이것도 두 번째 이제 개념의 호용성이죠. 개념은 무엇보다 학생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잡다한 경험 전체를 관심을 모으지 않도록 상황을 이해해 준다. 예,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걸 비율성을 줄여준다. 서로 연결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논한책 2와 관련된 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휘 시간에 수도를 외운다고 해요. 수도. 예. 수도를 외우는데 국가가 지금 한 200개 넘나? 그 많은 국가도 많잖아. 그 수도를 하나하나 외우면 의미가 뭐 계속 반복 학습 아니야. 근데 수도의 위치의 특징들을 좀 알면 수도는 뭐 정치, 경제적 중심지다. 그 다음에 뭐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등등 몇 가지 속성을 알면 이 수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다른 사례에 외우지 않고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들 다 외우지 않아도 수도 명칭이나 그걸 외우지 않아도 이 속성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적용함으로써 그 비율성, 학습하는 비율성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역사학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달달 외워야 돼,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 사실들. 그래야지 학교 갈 수 있고, 점수 올라가고.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역사에서는 이것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구체적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개념은 도구에 불과한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요거까지 두 번째 묶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예, 서로 연결됐으니까.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있어요. 대상물들 다양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을 공부한다 뭐야? 시민혁명 속성을 알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반적인 것들을 굳이 아는 것보다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계급이나 시민 계급이 일어났고 뭐 시민의 주체가 누구이며 목표와 성격 이걸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제 그 뭐냐면 그 시민혁명도 알 수 있잖아. 속성 하나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대상물 단순화시켜서 그 사회 어떤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우리가 시민혁명 속성을 알면 프랑스 대혁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청교도혁명도 이해할 수 있고 등등등 이게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통찰력. 통찰력. 이게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세 가지만 제시하고 있지만 뭐 녹색지획하고 이제 뭐 그 뒤에 뭐야 갑자기 개념학습 부분 보면 많은 또 개념학습에 호용성이 있어. 그것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자, 첫 번째 개념의 호용성은 다양한 범위에 거쳐 개별적이고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주면서 사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학생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 관심을 오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고 그 대상물 단순화시켜서 뭐냐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의 효용성 쓰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개념의 분류가 있는데 요것도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잠깐 언급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돼. 자, 뭐 크게 이제 사회학적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역사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개념, 사회과의 핵심적 개념 해가지고 쭉쭉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보면 이것도 녹색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자, 역사과의 구체적 사실 개념 읽지는 않을게요. 역사와 이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에요. 뭐 여기 얘가 있죠.
서양사회 볼 수 있는 노예제, 봉건사회, 종교개혁, 절대주의, 시민혁명,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등. 그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호족세역, 귀족세역, 사회 양반. 이거는 역사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역사는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개념을 같이 쓰고 있어. 그래갖고 사회과학에 쓰이고 있는 문화, 문명, 가치, 권력, 갈등, 개혁, 혁명, 이데올로기. 다 이거는 역사학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과학에 빌려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공학,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녹색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회과학을 쓸 경우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 이게 있어요. 이걸 좀 녹색 책 할 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과 본질 및 관련된 개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 인과관계, 변화, 계속성 등등등. 시간과 관련된 개념도 있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간의 본질적 관련된, 역사의 본질적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핵심적 개념도 있는데, 요거 앞부분하고 두 번째 개념하고 비슷비슷한데, 그래갖고 이제 사회과학적 핵심적 개념들이 있다. 좀 그래서 요 앞부분은 사회과학에서 좀 구체적인 개념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과학 중에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거야. 여기는 역사의 구체적인 개념들이죠. 근데 요 단은 뭐죠? 좀 더 본질적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개념이고, 요건 뭘까요? 이거보다 좀 더 추상적이고 본질적 개념이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 이제 제시한 개념들 보면, 핵심 개념을 보면, 인과관계, 갈등, 협력, 문화적 변화, 차이, 상호위전. 이거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약간 사회과학에 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심 축의 역할을 하는 핵심 개념들, 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면,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데,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익힐수록 단순한 개념들과 특수한 사실을 조작하는 능력을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개념은 종교, 학문, 예술, 법, 제도, 행동 패턴 같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습득하면 많은 특수한 사실을 조작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요때 조작이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조작은 우리가 뭔가 부정적이죠. 뭔가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서 사실을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때 조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개념을 번영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번영하는 거. 조작적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사회학에 쓰이는 용어예요. 네. 예를 들어갖고, 모든 용해성을 갖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모든 용해성을 가져?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애들?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교육적 개념을 바꿔야 돼. 조작을 할 때. 물에 녹는다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원래 개념들을 좀 번영시키는 거, 이걸 뭐냐면 조작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구체적으로.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을 쓸 때 이제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 이제 쭉,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책 내용을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자, 58페이지 펴보세요. 58페이지. 자, 58페이지. 이게 녹색책인가? 네, 여기 있네. 네. 제가 점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58페이지. 아, 이거 왜 있냐, 얘가. 네. 보자. 58페이지가, 이게, 자, 58페이지 보기 전에 잠깐 녹색책의 역사교육 요소를 좀 약간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여기 역사 지식, 역사적 사고, 역사 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책, 파란 책에 없는 역사 사고, 역사 태도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고, 뭐만 보냐면 이제 역사 지식만 보면 돼요. 역사 지식의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개념과 일반화.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넘어가고, 자, 개념부터 보죠. 개념의 정의는, 나와 있어 똑같아. 뭐, 공통된 특징을 지닌 사물이나 사실들 하나의 범위를 묶은 거. 이게 일반적 아이들 개념이 한다. 그리고 개념은 이제, 아까 속성과, 사료도 묶고, 외연적 정의와 대표적 정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거 이제 쭉 넘어가서, 여기 쭉까지는 아까 치면 이제 똑같은 건데, 얘가 좀 달라. 얘는 좀 기억을 해주셨어요. 얘는. 자, 이 얘를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 정보강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기억. 자, 정보강조는, 자, 요, 근, 원, 청,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이거는 외연적 정의죠. 사례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외연적 정의, 외적 측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외적 측면하고, 이거 외연적 측면하고, 앞에 보면 내부적 정의는 뭐냐면, 이런 정보 강조는 급속히 추전한 북방 유목민족을 중국으로 정보한 세원 왕조. 이걸 정보 강조라고 한다. 속성이죠. 만약 정보 강조의 사례와 속성을 쓰라고 하면, 이걸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비트폭의 기준을 볼 때는, 요건 빠져요, 원. 원은 그 비트폭의 동양사 개념을 보면 원은 빠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판받고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개념의 효율성도 똑같이 이제 파란책과 관련돼 갖고 이제 나오는데 뭐 요거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죠. 자, 개념의 효율성 여러 가지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은 구체적인 특징 또는 특성을 제시하여 사물과 사건을 가려낼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은 여러 특수한 사건들을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통합할 때 유용하다. 이 두 번째 있고요. 예. 그럼 첫 번째 개념은 구체적 특징과 특성을 제시하여 사물과 사건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앞부분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자, 개념학습에서 얘와 얘가 아닌 걸 구분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분할 때 강아지와 고양이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개가로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개의 특징도 쭉 나야 되고 고양이는 뭐 고양이가로서 뭐 특징도 쭉 나야 되고 그래서 강아지와 그 고양이들 구체적으로 볼 때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념을 알아야지만 구별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아까 정보강조와 침투강조 개념을 알아야지만 부기가 정보강조인지 침투강조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 특성을. 이해되시겠죠?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조직과 통합하는 데 있다. 왜냐면, 큰 맥락을 이제 알면, 큰 개념을 알면, 구체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예전에 교육학에서 배울 때 포괄 조직자,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념은 다양한 범위에 거쳐 분리된 사물 되어 있는 개별적 정보들을 일정한 범주에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물 한층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그 파란색 민족주의 개념 있죠? 이런 거와 이제 그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리스 독립운동가 중남미 독립 약간 얘를 좀 달리해서 민족주의를 이제 묶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기 있네요.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은 개별적 역사적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앞에 있는 파란색 내용과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릴 수 있죠.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전제왕권이나 독재 정치에 이게 통찰력과 연결되어 있네요. 예, 말 잘못했어요. 일단 통찰력 기울 수 있다는 그 파란색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하여튼 러시아 혁명 공부하면서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전제왕권이나 독재 정치에 대응해 혹은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 혁명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또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역사적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속성을 반복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아까 제가 수도 설명한 거 있죠?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리해서 보면 되게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다섯 가지네. 제가 근데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이건요. 잘 읽어보시면. 근데 첫 번째 거기에 이제 개념은 구체의 특징과 특성을 제시해서 사건과 사물을 가려낼 수 있다. 얘와 비애를
구분해서 이거와 그 다음에 개념은 여러 특수 조직과 아이디얼 조직하고 통합하는데 유용하다. 그 인지 구조와 직접 연결돼 있다. 요거 요 두 가지 내용이 파란책에 없는데 더 추가된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파란책에 연결돼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잘 다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개념의 종류가 나와.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역사교육의 개념은 교과 지식의 구조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기본 개념이야. 핵심 개념이죠. 그리고 상호 관련된 역사 개념의 조직 개념이야. 그래서 기본 개념과 조직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 혁명이라는 것은 뭐죠? 기본 개념이죠. 근데 혁명과 다른 개념들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조직 개념이에요. 혁명과 이념이 멈추면 혁명 이념이 되는 거고, 혁명과 집단이 되면 혁명 집단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신석기와 붙으면 신석기 혁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역사학습에서 적절한 역사 개념을 축적,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 성적으로 연결되면 기본 개념은 전 학년에 거쳐서 배울 공통 요소가 되며 조직 개념은 학년에 따라 내용을 배우다는 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전 학년에 일단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때 전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1학년 때는 신석기 혁명을 배워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산업혁명을 배우고, 뭐 시민혁명을 배우고 이런 것도 있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혁명, 산업혁명, 뭐 신석혁명 차례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무슨 개념이죠? 조직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기본을 갈고 거기에 학년과 학기마다 진도에 따라서 조직 개념들을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은 대략 반복적이야. 네. 그래서 이걸 내용 조직 측면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계속성이 나오는 계속적이죠. 계속.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조직 개념은 그걸 이제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열성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제 모든 학년에 반복적으로 다뤄져 있으며 대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익힐수록 단순한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진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사회과학적 핵심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화라는 개념은 종교, 학문, 예술, 법, 제도, 간섭 같은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문화라는 개념을 알면 거기에 수반된 하위 개념과 개별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을 구성할 땐 전체 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 역사 사실과 사례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실제 이제 그 교과 내용 성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거시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삼을 수 있는 주요 역사 개념을 도출한 다음에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개념을 잡더라도 구체적인 건 사실적인 걸 첨부해서 해라. 이거는 개념을 이용할 때 뭘까요? 수업에 적용할 때 뭘 도대체 유의점 정도는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추상적 개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사실도 같이 첨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또 개념의 종류가 딱 나와요. 이거는 앞에 이제 파란색과 연결되죠. 자,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들, 본질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사회과학에 사용된 개념들. 여기 또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이 책을 좀 더럽게 썼네, 얘가. 자,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게 사회과의 본질적 개념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그 파란색에 4가지 개념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회과의 본질적 개념들이 빠져 있어. 네, 사회과의 본질적 개념 이게 빠져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그 정의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쭉 읽어보고 여기에서 쭉 읽다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경제사, 심성사, 풍습사, 노동사 등 개념도 역사 분야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역사는 다른 학문에 개발된 개념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학문은 주로 이제 어디 학문이에요? 저 사회과학이죠. 네. 그래서 그 파란색의 사회과학의 개념과 관련돼서 사회과학적 개념과 사회과학의 핵심적 개념 2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학과 정치학,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 혁명, 가치,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이들 개념은 뭘까요?
그 사회과학에 쓰는 개념들을 사용할 때 유용한 점, 이거 외워두셔. 첫 번째가 뭘까요? 사회과학적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대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과학부는 그 속속삭 역사학의 전이가 가능하고 역사학습을 통해 현재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과학적 개념을 역사학에 도입할 경우에는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이걸 쓰면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 요인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그 속성상 역사학의 전이가 가능하고 역사학습을 통해 현재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돼요. 다만 문제점이 있죠. 자, 역사가 다루는 과거 개별 사실은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밝히는데 불충분하다. 이걸 쓰시면 돼요. 만약 이걸 문제점을 쓰라고 하면 문제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학습에서 항상 개념이라는 건 본질적인 게 아니야. 뭐죠? 도구적인 거죠. 보완적인. 구체의 팩트가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단락은 이제 사회과학을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유용점이 있고 그 문제점이 있는가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에 장을 달려서 그러나부터는 뭐냐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앞에 네 가지 언급된 거 있죠? 네 가지 유형의 개념들 그걸 이제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나 일반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걸 설명해. 역사교육의 본말이 전도가 위험 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제시된 개념과 일반화하는 예들은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필연이지 그게 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적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을 배울 때 혁명의 개념과 일반을 배울 수 있지만 역사 교육의 내용은 혁명의 개념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이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내용은 사회과학 개념이나 일반화가 아니며 과거 사실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역사의 이해 수단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역사학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에 유의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도입할 때 유의점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갖고 그 역사학에서는 개별적인 사실들의 특성이 중요한 거지 개념과 일반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하나의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쓰시면 맞을 것 같아. 아마 저 생각에 역사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는 좀 쉬웠다 할게요. 일반화는